부자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리며 이미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예술품, 금보석 이런 기타 자산에 우리 부자들이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찬바람이 부는 12월의 끝자락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는 누구나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나의 자산은 과연 안전한가 이런 근본적인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2025 부자 보고서 분석 결과는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부자들은 단순히 현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있는지 그 생생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눈을 돌리며 이미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자들의 이러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전략을 짚어보고 우리도 어떻게 자산 배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30년 투자 노하우를 모두 담은 포트폴리오 관리 마스터 패키지를 준비하여 많은 분과 소통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투자할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자산을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고민이었습니다. 패키지 교육 과정에서 강조하는 냉철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키워낼 현명한 해안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 2011년부터 매년 한국 부자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지, 부의 원천은 뭐였는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요, 제가 아는 부자들 이야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요약해 보면요, KB국민은행에서 금융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들을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면은 2025년 기준으로 4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총 3,066조 원이에요. 서서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만 증가폭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 사이에서 이 자료 보면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300억 넘은 부자들이 자산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구조를 보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비중은 축소되고 있고요. 금융자산이 약간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대체자산, 금 같은 이런 대체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선호하는데요. 금융자산에서 주식, 예금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주식 중에서도 해외 주식 확대,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늘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자산, 디지털 자산도 투자하고 금 같은 보석에도 우리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기준은 부자가 100억 원 이상이야지 부자다, 이런 거 대답을 하고 있다, 이런 자료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0억 원 금융자산이 이상인 사람을 KB국민은행에서 한국 부자라고 정의했는데요. 2025년 기준으로 47만 6천 명입니다. 2011년에 13만 명이었는데요.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올해 47만 6천 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 그 증가율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요. 과거 보면은 15년간 평균 9.7% 늘어났는데요. 2024년에는 1.1, 2025년에는 3.2 증가 속도는 좀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을 KB국민은행에서 부자라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다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국은행, 국가데이터처 금융감독원 이 세 군데에서 매년과 가계 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3월 기준인데요. 우리 가구가 가지고 있는 평균 금융자산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부자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금융자산이니까요. 부자들하고 평균하고 이만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한국 부자 수 추이를 보니까요. 주로 서울, 경기의 70%입니다. 서울은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네요. 경기가 조금 늘어나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 70% 이상이 서울, 경기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총 금융자산이 3,066조 원이에요. 연평균 한 7.2%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3,066조가 어느 정도 되는 규모인지 좀 측정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보니까요. 올 2분기에 우리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5,797조 원입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3,066조 가지고 있으니까요. 52%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의 자산과 포트폴리오를 보면요. 부동산 비중이 약간씩 축소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11년, 2012년 58%, 60% 정도 됐는데요. 올해 보니까 55%로 최근에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37, 39%에서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비중 축소되고 금융자산은 변동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부자들이 어떤 자산을 운용하나 기타 자산을 분류하고 있는데요. 금을 포함한 다양한 대체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도 들어있고 보석도 들어있고 그림 같은 거 투자 자산을 다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한테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지 부자냐 이런 질문을 KB가 해봤을 때요. 100억 원이 있어야지 부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금융자산 10억을 부자로 분류했습니다. 부자들이 금융자산 100억이 있어야지 부자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자 자각도 추인데요.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부자라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사람들한테 당신이 부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66%는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이 1억 4천인데요. 10억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66%라는 겁니다. 아마 상대적일 겁니다. 그래서 요새 부자들 만나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기는 부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합니다. 우리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자인데요. 본인들은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자가 부를 이루는 원천이 뭐였었느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이에요.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여기도 개인사업자도 들어가 있고 작은 중소기업도 들어가 있겠죠. 이런 사업소득이 부의 원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융투자이익. 이 사람들이 금융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데 코스피가 한 7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를 보니까요. 부동산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실물투자, 그 다음에 자산의 리밸런시,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심지어는 코인 같은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자가 수익을 예상하는 단기 투자처인데요. 단기 투자처에 대해서 부동산, 금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타예요. 기타에 많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가산자산, 예술품, 금보석 이런 기타 자산에 우리 부자들이 자산을
다양하게 배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동산하고 주로 금융자산에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대체자산, 다양한 자산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적 자산 관리를 위한 지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부를 늘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질문을 KB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억 미만, 50억에서 100억 미만, 10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구분했는데요. 전체 평균은 지속적인 금융 지식 습득이라고 나왔어요. 계속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원 관리를 위한 투자, 그 다음에 시장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 그 다음에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 명확한 투자 원칙과 기준 설정, 그 다음에 시장 변동성 인식과 대응력 구축, 그 다음에 이기사항을 자산의 축적 기회로 삼는 안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50억 미만, 이게 비중이 16.6%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높은 가격에 사고 싼 가격에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린 게 적정 가격이라는 겁니다. 적정 가격 위에서 많이 벗어나면은 비중을 줄이고 밑으로 많이 떨어지면은 비중을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중이 없으면은 비쌀 때 사고 쌀 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고 투자 원칙 이런 거 기준을 설정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10억 이상입니다. 10억에서 50억 미만이겠죠. 그리고 이기사항을 자산의 축적 기회로 삼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것도 특히 50억, 100억 사이에는 대답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기 때 자산 가격이 많이 싸졌는데요. 그때 이전에 사가지고 살 돈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기가 오면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껴서 사지 못하죠. 근데 제 아는 주변의 부자들은요, 이기 때 현금이 있었고, 또 이기 때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기 때 레버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가 오면은, 그 다음에 또 부를 한 단계 늘리면서 더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미래 부자에 당부하고 싶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40대 남성,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런 대답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60대 남성은 사람이 재산이에요. 많은 정보를 유튜브, 신문, 여러 데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은 인간관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서 자산 배분을 더 잘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0대 남성, 이분은 금융자산 30억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건강이 최고죠.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0대에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했네요. 금융자산 30억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돈이 있어도 인품이 없으면 안 돼요. 인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인품을 가진 부자를 나중에 좀 소개해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한국어 부자들 자료를 보면은 이러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부의 격차의 본질은 뭐냐? 우선 아까 부자들 보니까 사업소득, 근로소득 가지고 부를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부를 모아가지고 금융자산을 다 투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일하면서 근로소득 얻는 게 중요하다. 거기서 소득 가지고 이제 금융자산을 잘 운영해가지고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지고요. 우리나라 부자들이 부동산 가지고 부를 늘렸는데 이제 갈수록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금융자산 비중이 조금 늘어나고 그 다음에 대체자산, 금 등, 보석 등 이런 다양한 투자 수단의 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투자 전략 변화인데요. 정말 분산 투자 이런 거를 잘하고 있다. 그런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금융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미국 주식에 그동안 많이 투자했다. 채권도 우리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채권도 투자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의 온천,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그 돈이 있어야지 투자하고 또 부를 늘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도 이쪽에서 그 부를 만들었다, 이런 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 일반 투자자를 위한 제가 시사점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우선 그 소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사업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걸 가지고 금융사를 잘 운영하면 부가 늘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안 하고 어떻게 그 초기에 자본을 마련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증권회사 입상 동기 박용옥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 투자자라고 이름이 많이 알려졌죠. 그 월급 가지고 공부해가 또 투자해가지고 엄청난 자산을 모은 겁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 가지고 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동산 가지고 돈 버는 시대는 지금도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도시 아파트 가격, 집값은 거의 정체 혹은 하락하고 있거든요. 부동산만 가지고 우리 부를 늘리는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금융자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부자들한테 더 많은 정보가 가죠. 제 친구도 굉장히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부자인데요. 증권회사에서 여러 자료들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가 받는 자료를 저한테도 계속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애국계 증권회사에서는 IB들 통해서 나온 자료도 그 친구는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들은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도 우리가 조금 더 인터넷 같은 거, 유튜브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금융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저는 이머징 마켓이나 우리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체 자산이 있다는 것이죠. 올해 들어서 S&P 500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게 은값이에요. 이런 다양한 대체 투자 수단이 있으니까 공부해가지고 다양한 대체 자산에도 투자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KB 부자 보고서를 말씀드렸는데요. 저 금융회사 다니면서 여러 부자를 만났는데요. 제가 자랑스러운 훌륭한 부자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모 회장이에요.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제가 존경하는 거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법인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로 바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장학재단을 만들어가지고요, 매년 고등학생 10명 이상을 뽑아가지고 대학 4년 등록금을 재주고요, 매월 또 용돈을 한 75만 원 용돈을 줍니다. 여러분, 용돈 주는 장학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자녀들한테도 상속을 거의 안 해주고 있어요. 뭐 나중에는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자고요. 굉장히 저는 훌륭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시대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은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은 시대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죠. 그 다음에 김모 대표예요. 제 후배입니다만은 증권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개인 투자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아마 벌었을 것 같습니다. 서강대에다가 아마 100억 이상 기부했을 거예요. 제가 서강대에 있을 때 경제관이라고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요. 그때도 한 20억 원을 기부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그런데 그 도서관 개관식 때 안 옵니다. 이 사람 이름이 그 도서관 앞에 붙어 있거든요. 개관식을 했는데 자기는 그 돈 내는 거로 끝냈다, 이름 밝히기를 굉장히 좀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제가 얼마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다 100억 이상 낼 정도면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학교뿐만 아니라 자기 고향에도 냈을 거예요. 여러 군데에다 기부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정말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고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주식의 각 분야의 업종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개인적으로 강의를 듣고요. 또 채권이 필요할 때는 채권 투자 전문가 모셔다 놓고 강의를 듣습니다. 물론 그 최종 판단은 자기가 하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금융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좋은 데다가 그렇게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강의 가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잘하는 투자는 뭐였습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앞에 근로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잘한 투자는 회사 다니면서 박사학위를 했다는 겁니다. 공부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교수도 좀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게 잘한 투자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가끔 어떤 분이 짓궂은 질문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매달 300~400만 원 정도는 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넥타이가 5천만 원짜리예요. 제가 5천만 원짜리 넥타이 차고 다니니까 굉장히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책 써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기부를 하고 있는데요. 서강대에다도 5천만 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총장이 이런 행사를 열어주더라고요. 경제자원 김영익교수 발전기금 전달식. 그래서 제가 그 5천만 원 큰 돈도 아닌데 왜 이런 행사까지 해줍니까? 그랬더니 꾸준히 발전기금을 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하해준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떻든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그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한국의 부자들 KB국민은행 보고서를 소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0억 이상인 사람들이 부자다. 근데 이 소득 원천 보니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었다. 그래서 근로소득을 통해 가지고 부자된 사람, 제가 박용욱 씨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근로소득을 얻어야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금융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금융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금융민주주의라는 것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쓰는 금융민주주의는 금융을 공부해가지고 금융으로 불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금융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10억 이상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자들의 자산 배분을 살펴보았는데요. 부의 기준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그 자산을 운영하는 구조와 시스템, 즉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높은 요즘 같은 시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 관리 능력의 격차가 곧 부의 격차가 되는 시대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포트폴리오 관리 패키지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매크로 지표 분석부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명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저와 함께 시대의 흐름을 읽는 법을 공부하며 현명한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권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